아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케이스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왜 이런 발달을 겪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럼 가정 환경은 어떤 부분에서 도와줘야 될까라는 진짜 그냥 클라이언트 대하듯이 대했나 봐요, 제가. 근데 그게 입사할 때는 굉장히 내가 너무 정이 없나? 내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른의 관점이잖아요. 아이는 오늘은 몰라서 하는 말인데 두 번째 촬영일입니다. 네, 몰라서 하는 말인데는 질문하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도 있는데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제목입니다. 이제 곧 제가 입시를 치른 지 한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입시를 했을 당시에만 해도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스트 또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했던 유아교육과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바른 지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스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오늘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뭘 몰라서 내놓는 답들이 또 풋풋하고 당돌하기 때문에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20년 뒤에 오늘의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부기북스의 앰버서더라고 할 수 있는 도디님이 바로 오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도디님. 도디님 굉장히 민망해. 말은 제가 했는데 옆에서 더 오그라들고 계세요. 그래서 도디님 본인의 소개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로 6년 차로 일하고 있는 도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6년 차시군요. 네. 네, 진짜 사회생활 빨리 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거의 생애 첫 인터뷰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좀 그래도 아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인터뷰 일정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해주신 거 리스트를 먼저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또 저한테는 다른 하나의 좀 챕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좋은 기회를 얻어낸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디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긴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방금 말을 하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도디님이 되게 어린이들 사랑하고 어린이 매체를 또 사랑하고 해서 저분은 되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을 업으로 삼고 싶어 했던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원해서 그거를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고 원래 다른 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교사 6년 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소위 말하는 마의 6년 차에 돌입하고 나니까 369죠. 네, 맞아요. 마음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3년 차를 보내고 나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6년 차에 돌입하니까 또 벽이 있어서 올 한 해가 좀 제 스스로 제 내면에서는 다사다난한 내면을 보냈었는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물어봐 주시면 저는 아직 그래도 80%예요. 만족도가. 제 직업의 100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80이 지금 제 만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높은데요? 맞아요. 근데 도디님이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봤을 때도
되게 지금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쁜 순간들도 많고 만족도도 80%인데 그럼 그거에 비해서 이제 힘들 때는 또 언제인지. 아이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보통 좋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모든 계절을 감기를 달고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이제 그 전염병, 수족구나 이런 굉장히 어쨌든 취약한 질병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질병들을 제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침투해서 저도 같이 걸리는 막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감기도 뭐 기침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관리가 성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알려주고 정말 거죠. 막 챙기고 해도 이제 그게 아이들이 그냥 얼굴에 대고 애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 이만큼 기침해요 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이제 전파가 되면 제 몸이 안 좋을 때 이게 바로 쏙 들어가면 바로 감기로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든다는 거는 저도 개인사가 또 있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제 모습도 있지만 제 스스로서의 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제 감정이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아이들한테 비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막 오전 내내 수업할 때는 막 웃으면서 하더라도 낮잠 재우고 나면은 이제 그 계단에 나와서 울고 막 그랬던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막 나와서 혼자 엄청 울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사실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제일 힘들어서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몸과 마음을 좀 오래 일하려면 많이 단련하고 그런 걸 좀 유지하는 걸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좀 그럴 때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감정 분리가 안 될 때. 근데 저는 어떤 상황, 이따가 이제 얘기도 드리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는 성인의 감정으로 절대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인의 감정과 아이의 감정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특히 저는 또 엄마, 아빠, 부모가 아니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는 더 사실은 좀 제 혼자 저 스스로 해석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아이 스스로의 감정을 제가 파악을 하려면 제 감정과 아이의 감정을 확실히 분리를 시켜서 봐야 되는 저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는 막 주체 못해서 막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계단 나와서 울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힘든 때를 다 묵살시켜줘요. 그 행복하던 때, 그 행복한 때가. 근데 행복하던 때를 뭐 꼽으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저희 반 애들이 제가 맡고 있는 연령이 4살인데 이제 5살로 가는 시점에 왔어요. 아이들이 다들 인지도 컸고 기억력도 컸고 그리고 이제 말도 많이 늘었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이제 굉장히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색칠하는 걸 좋아해서 그림 도안을 프린팅을 해서 주는데 저희 때는 푸우랑 피글렛이 굉장히 그래도 핫한 캐릭터였잖아요. 같은 세대일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추억에 젖어가지고 요즘 티니핑 막 이러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푸우 몇 장. 우리 티니푸. 그렇죠. 저도 이제 즐거워야 되니까 이제 애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그 티니핑 하고 있다가 어떤 한 아이가 선생님 근데 이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건 선생님이 좋아하던 그림이야. 곰돌이 알아? 꼴 좋아하는 곰돌이야. 바지를 안 입고 다닌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놀다가 제가 이제 그걸 오전에 얘기를 하고 나서 보통 낮잠 재우기 전에 양치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치를 막 시키고 막 하고 있는데 바쁜 시간대인 거죠. 막 시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선생님 내 이거 꾸몄어 하도 보여줬는데 굉장히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나 너무 예쁘게 꾸몄어요. 이렇게. 우와, 생각보다 저는 네. 핫쇼핑 사이에 있는 푸른색을 그냥 풀 한 장에 맞아요. 제 욕심을 아주 쏙쏙 넣어놨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푸랑 피글렛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는데 네네. 아이가 이걸 보더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색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선생님 내가 선생님 주려고 선물한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전 내내 뭘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색칠하려고 다른 아이들 이제 놀이하는 시간에는 다른 다양한 영역으로 놀이를 하는데 요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지금 치과 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선생님이 가지고 갈게 고마워 하고 이제 막 바쁘니까 치과 시키고 낮잠 재우고 나서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래서 네. 내가 혹시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바로 못 읽어줬나? 미안하다. 바로 그러니까 양치가 뭐라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을 걸 했었는데 낮잠 재우고 이제 재우고 문 닫고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그 애기 자고 있는 옆에 이걸 놨더라고요, 이 종이를.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의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냥 나 주려다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나 보다 해서 그래 뭐 내가 꾸민 거 너무 멋지고 뿌듯할 수 있지 해서 그냥 옆에 매트에 두고 자길래 그래 이거 가지고 잘 잤으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고 전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낮잠을 자고 나서 오후 간식을 먹어요. 네. 근데 간식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가지고 와서 막 해주려고 일어나 보자 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이거 왜 안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지켜준 거야. 지켜주고 있어. 선생님 가지고 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마음일지 사실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아이한테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한 일화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하루를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아요. 계속 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업을 갖게 되더라도 이만큼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고 나란 사람을 되게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일을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직업을 제가 못 놓고 행복함 덕에 뭔가 불안하고 속상한 감정들이 잘 잊혀지고 환기되는 것 같아요. 협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디님은 원래도 느꼈지만 진짜 책임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직업 자체도 사람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저 챙기기도 급급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질 때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멋있네요. 종종 인터넷상에서 자기 직업을 깎아내리는 것들을 보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느낌.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정말 동일하게 느꼈고 그래서 더 신기한 게 이게 처음부터 도디님이 꿈꿔온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왜 유아교육과가 목표가 아니었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네, 저는 원래 사실은 두구두구두 가장 초반의 꿈은 작가였어요. 방송 작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방송계 현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살, 9살 학년기 들어가는 시점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 10시 타임에 보시면 몰래 와서 쓱 방 뒤에서 이렇게 봤다가 사라지고 막 그렇기도 했었고 저희 세대 분들 이해하시는 투니버스나 이런 EBS에서 그쵸. 하는 그런 만화 딩동댕 네네. 유치원 막 이런 거 친구들이 얘기할 동안 저는 드라마 얘기밖에 안 했었는데 도저히 제 마음을 막 공감해줄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드라마나 예능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도 너무 궁금했었고 원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까지 갈까 했는데 이제 글을 뭔가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획보다는 글 쪽이 너무 궁금했었어서 국문학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국문학과를 지망하고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부모님도 국문학과 가는 게 정말 괜찮겠냐는 질문이 이제 있으셨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계열이다 보니까 제가
제가 해야 될 목보다 더 해내야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지금의 저라면 할 수 있어. 일단 밀어붙일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때 제가 마음이 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작았어서 그 말에 대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맞아요. 않는 때였 맞아요. 네. 그리고 성공할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국문학과를 포기하게 되고 엄청 울었어요. 그때도 막 아직 수능이 남겨있던 시점이었는데도 엄청 울면서 이제 멘탈이 완전 깨진 상태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제 꿈의 처음 단계를 밟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거 아니면 안 됐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나는 내 인생 망한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내 온전한 선택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막 너무 맨날 울면서 학교 다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그 전공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해서 과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죠. 졸업 직전에. 그러니까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동학과를 진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사람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는 이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말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이런 걸 한대요 라고 제가 또 담임 선생님한테 막 가서 말을 가지고 잡담 떠들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그러면 아동을 좀 대하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동학과 진학? 아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동이면 아동이야. 난 정말 제가 진짜 반전인 게 식당에서 울면 애기들 울면 부모님 뭐 하시나 왜 우는 거야? 귀 아파. 뭐 그리고 아기 막 유아차에 타서 막 지나가는 걸 공원이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 전혀 예쁘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없이 네, 그냥 아이. 그냥 생명체 이 정도. 그냥 아이구나. 머리 묶고는 아이구나. 뭐 사탕 먹고 있는 남자아이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동학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가 그냥 일단은 가보자. 진짜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는 거면 근데 또 심리학과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심리학과나 상담학과는 더 자신이 없었죠. 왜냐면 거기는 뭔가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과를 일단 가보고 아동에서 아동 출판으로 가야겠다. 만약에 정말 제가 그때 또 글 쓰는 게 너무 정말 절박하면 했는데 이제 아동학과를 진학을 해서 수업 그 커리큘럼을 보는데 그 개론이 보통 있거든요. 네네. 교육학 개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개론 수업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졸리다 였는데 그 발달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이런 걸 배우는데 영아 발달, 유아 발달도 재밌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게 막 그런 아동 음악 막 악기 연주하고 네. 아동 미술 지도 이런 네. 실전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할 당시에 아동 관련 재단으로 갈지 이런 아동 관련 사업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재단으로 갈지 아니면은 현직으로 교사로 갈지를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됐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앉아서 컴퓨터를 대상으로 일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실습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간이 사실은 저를 실습했던 기간이었어요. 제가 실습했던 기간인데 싶었던 맞아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굉장히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성실하다고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이제 덕분에 입사를 해서 좀 바로 이제 투입이 됐죠. 현장으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진짜 미친 열정이었구나 싶었던 게 1, 2년차 때는 무슨 폐교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 시청역인데 시청역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N30번이라는 심야버스가 있어요. 네. 그거를 매주 금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심야버스를 기다렸다가 퇴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출근은 몇 시에? 출근은
상이에요. 7시 출근일 때도 있고 아침 7시 출근일 때도 있고 그럼 2시에 퇴근해서 7시에 네, 출근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있었고 오죽했으면은 수업 준비하는 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주말 출근하겠다고 해서 혼자 가서 수업 준비하고 네.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궁금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교재 만들고 교구 만들고 하는 게 조금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좀 빠져서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느낀 계기는 그럼 어떤 거였는지, 그런 교재를 만드는 거에서 더 매력을 느꼈는지, 아니면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힘을 얻은 건지 네. 궁금해요. 이게 이제 아까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이를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직군에서의 90% 이상은 왜 이 입사 지원하셨나요? 지원 동기에는 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아, 내가 아이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고 제 과 동기나 이제 회사 동기들은 정말 아이만 보면 끔박 죽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어서 근데 내가 이 업을 선택해도 될까? 감히?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영유하면은 사람을 이제 키워내는 어떤 업이니까 더 조심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가 좋아서 아이만이 좋아서 입사했던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다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좀 전이시켰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으로 가르치고 키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떠나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허탈. 그리고 난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좋았는데 그 감정이 아닐 때 너무 힘든 아이를 만나거나 발달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이제 이상적인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현실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대신에 더 많은 군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아이는 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었지라는 그냥 정말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케이스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왜 이런 발달을 겪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럼 가정 환경은 어떤 부분에서 도와줘야 될까라는 진짜 그냥 클라이언트 대하듯이 대했나 봐요, 제가. 근데 그게 입사할 때는 굉장히 내가 너무 정이 없나? 내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기 때문에.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냥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예쁘다라는 것처럼 그냥 다 예쁜 거예요. 또는 너무 다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굉장히 제한하시고 통제하세요. 그냥 좀 아이한테 괜찮아, 그래, 그거 너가 선택해봐, 너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돼. 그거 남한테 피해주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남들한테 안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있고 완전 허용적이신 부모 괜찮아 식탁 위에 올라와도 괜찮아 식당에 소리 지르고 뛰어도 괜찮아 손을 집어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간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한계 설정이라고 해요. 저희 직업군에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도 하셔야 되고 교사도 해야 하는데 교사는 이제 부모님과 다른 건 전공을 했고 이게 이 시기에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올려줘야 될 부분을 끌어올려주되 아이가 너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경계가 좀 지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예절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 5살이 곧 되니까 유아기로 돌입하는 나이가 5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줘야 될 약속이나 규칙이나 한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게 먼저고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하고 있었어. 아니 내 거야. 이런 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던 거야. 이거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톤, 억양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채다랑 놀고 싶어. 근데 채다는 나랑 놀기 싫대. 기분 나빠.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성 성향이 너무 강한 시기다 보니까 알려주죠. 채다와 도디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채다랑 놀고 싶으면 채다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너가 하고 있는 놀이를 도디가 하고 있는 놀이를 같이 하길 원하면 채다가 아닌 다른 친구한테 제안을 해보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여서 네.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방금 예시를 들어준 두 개가 네. 사실 성인들도 너무 맞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 정말 요즘에 말투를 막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집에서 하는 말투랑 집에서 하는 말투도 지금 말투처럼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싫어 뭐 이렇게 하고 한다. 본능에 충실하게.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성인이 돼서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왜 아직도 어른답지 못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계속 약속을 잡지? 라는 순간들도 네. 많고 이게 비단 약속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양보 혹은 빠르게 상대의 기분을 캐치를 해서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들거든요. 쟤는 저거를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아는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몰아붙이는 거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좀 더 성장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근데 동시에 또 그때 잘 형성이 되어야 그 20년 뒤인 지금의 우리 나이쯤에 좀 더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해요. 이게 모든 게 엄청 어릴 때 많은 게 결정이 되는구나. 네. 얘기해주신 대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어릴 적 뭔가의 뭐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에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도 들었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작은 아이들한테도 사회가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도 그게 매력이라고 느끼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거의 오은영 박사님 뺨치는 도은영 박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금쪽이 채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나왔던 대화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통제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때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중간고사인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기분으로 정말 하면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낮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종종 하는데 낮잠을 자면 되게 심장이 뛰었어요. 뭔가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기분처럼. 근데 이게 다 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뭐 성장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저의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정신은 조금 정화가 되었는데 몸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는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고쳐질 수 있는 마인드셋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결정이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세다님이 얘기하신 그때 그 어린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수용적이고 그러다가 한번 뭔가 터지면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확 분출되는 친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저도 그런 아이였다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은 기질이 아직은 우세한 시기이다 보니까 기질적인 부분이 좀 커요. 지금 저희 아이들 시기에는. 그래서 뭔가 감정 회복 능력이 뭔가 남들에 비해서 수치가 낮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질검사 결과하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매몰되는 거예요, 감정에. 예를 들어서 뭔가
좌절이 오거나 우울하거나 속상한 감정이 오거나 화가 나면 그거를 매몰되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걸 빨리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계속 파고들어서 이제 그 감정을 그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그 감정 안에서만 해소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감정 회복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뭔가 좌절되는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괜찮아, 다른 가면 되지, 다른 곰돌이 찾으러 가면 돼, 요거라면 이 친구는 뺏기고 나서 그러니까 뺏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뺏기고 나서는 그냥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누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이고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질들이 다 다양한 기질이기 때문에 대신에 감정 회복력이 그렇게 낮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뭔가의 하나의 감정에 딱 꽂히면은 그 감정에 파고들어 있는 아이들은 뒤집어 보면 섬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감정을 자기가 캐치를 해서 선생님이 얘 이거 못했대. 선생님이 이거 못 가져갔대. 그래서 화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아이가 이렇게 다른 이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후천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초기가 기질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말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내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아이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의 관심이 많고 그 감정에 되게 세세하게 파고들어 하고 싶어 하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진 강점을 대신 살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명이 있는 곳보다는 소수의 친구들을 되게 편안해하고 그 친구들과 좀 가까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인을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누구는 반죽으로 쿠키 만드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하자고 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제안해보고 싫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래 괜찮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반대 케이스. 채다님과 도디의 반대 케이스. 우와! 인스타, 핵인스타 막 다 필요 없어. 그 친구들은 기질 검사하면 감정이 회복력이 굉장히 좋고 순간 전환 능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단단하죠.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지 않는 친구인 거죠.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자인 친구의 다리 역할을 해줬다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물어보러 갈까? 같이 어울려보자 해서 대집단을 만들어주고 전 빠지고 그래서 이런 소수인 친구들한테 가서 계속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너는 너 자체로 괜찮은 아이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런 친구들이 보통 또 완벽주의거든요. 색칠 딱 하면 튀어나오면 튀어나왔어. 찢어버려서 버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질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왜 그렇게 버려? 낭비되게. 근데 그건 어른의 관점이잖아요. 아이의 관점은 버리고 낭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 색칠을 이거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싶었어?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선생님은 튀어나와도 괜찮아.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른의 말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찢는 거 대신에 선생님이랑 같이 튀어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찢지 않고 구길지라도 찢지 않고 접더라도 이번엔 찢지 않았네. 너무 대견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릴 적에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나는 그대로 괜찮다는 걸 계속 심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괜찮은데 누군가와 같이 교류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 엄마, 아빠, 선생님이 같이 해줄게. 선생님은 항상 너 편이야.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도디님 반 아이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 더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서도 전 제 케이스를 얘기를 해서 그런지 더 뭔가 지금 약간 치유받고 있는 느낌?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눈길이 저도 가요. 왜냐면 차라리 화가 많고 짜증도 많고 나 기분 나빠 속상해 하고 울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고 하는 게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울고 짜증도 내야 그 감정이 그렇게 냈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측정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도 그래요. 채단이랑 비슷해요. 저도 어릴 적에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느끼게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더라도 울긴 해요라. 죄송해요. 저희 엄마 아빠. 울긴 해요라.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면 이 놀이를 이만큼 하지 못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많이 나서 많이 울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감정 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 울 수 있어. 근데 울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다 울고 이야기해줘. 하고 대신에 다른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다른 교실로 가죠. 그러고 울고 떼부리고 발구르고 할 때까지 그냥 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자신의 감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거를 딱 측정되는 시점이 와요. 발구르다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속상했니? 화가 났니? 눈물이 났니? 근데 그거는 발구르는 건 던지는 거는 안 되는 행동이야. 대신 선생님 나 화나요. 선생님 나 속상해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요. 졸려요 라고 말해보자 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 많이 졸렸구나.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야. 어떤 거 해볼래? 라고 한다든지 아이들은 안아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안아줄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죠. 그럴 때 안겨서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이 뭐냐? 세상에는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치만 그럼에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혼자 못하겠으면 선생님이 같이 해줄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직업으로 가능하면 오래오래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서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치유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저를 치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볼 때 나는 적어도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 한켠에 그 치유해줄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혁님이 26살인데 도디님 반에 입회하는 방법 없을까요? 오세요. 대신에 옆에 친구들과 인형 두고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인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어린 시절 영유아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서적인 부분만큼은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 먼저 이름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잘 찾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나한테 너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어떤 것 중에 제 해소법이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니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나 지금의 저한테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내 편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싫은 소리 말고 좀 자아도취도 해보고 나 이만큼이면 잘 살았지 나 이만큼이면 되게 잘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가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고 왜냐면 아까 이렇게 안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힐링되고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도디님이 앞으로 갈 그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정말 좀 멀리 있는 도디의 꿈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뒤쯤 뭔가 책방을 차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일단 상상하는 책방은 어떤 모습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책방은 좀 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완전히 넓고 큰 곳보다는 좀 그래도 제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크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카운터에 있는 제 모습이 이제 좀 그래도 제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소박한 곳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있기가. 그리고 그 나무 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구실하우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골방. 맞아요. 어두운 동굴 맞아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사실 생각해놓고 있는데. 대박. 공유해 주실 수 비밀인가요? 아니요. 여기만 공개할게요. 네. 써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름이 서성이다라고 지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서성이다. 그러니까 진짜 서성이어도 될 공간, 그리고 서성, 책을 통해 이루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성이다라고 아마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각 책을 소개한 그런 포스트잇 메모 같은 걸 붙여놓는 책방들이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유난히 갔을 때 이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난히 더 책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책 자체가, 볼 수 있는 책 자체가 좀 플래그도 많이 붙여 있고 뭔가 그런 메모지 앞에 큐레이션도 잘 달려있고 하는 책방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마음껏 끼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세다님의 라디오처럼 이제 엮은 집을 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뭔가의 깔끔하지 않지만 좀 정다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디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방이 있나요? 저는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서울에서는 서촌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서촌 러버. 맞아요. 서촌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서촌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에 한 곳이 있고 제주도에 한 곳이 있는데, 제주도부터 얘기해드리면 소리소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인데 거기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럼 쓴다는 거는 보통 뭐 방명록이나 이런 네, 맞아요. 것들. 방명록 같은 느낌이고 필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도 하고. 그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놀러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꼭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서점 100곳 벨기에인가 어디서에 선정이 됐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와, 진짜 딱 동떨어진 기분이에요. 내가 드디어 서울을 벗어났구나. 내가 이제 내 삶과 가까운 곳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책과 나밖에 없구나. 맞아요. 그리고 책 볼 수 있는 곳이 통창으로 돼 있는데 거기 밖이 다 풀밭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연에서 책 보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소리소문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성신여대 입구에 여기에 부비프라는 책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왜 마음에 들었었냐면 큐레이션 자체를 굉장히 그런 범주화를 해서 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의 아픔과 관련된 책이면 역사의 아픔과 관련된 소설, 뭐 인문학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한 서가에 넣으신 다음에 그 책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그런 메모를 해서 써놓으신 것도 많고 해서 그 책방도 정말 추천드리고, 한 곳은 그 책방 오늘이라고 해서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그 한강 작가님이 운영하신 곳이었는데, 저는 너무 좋아해서 갔었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너무 지금 핫해져서 잠시 못 가고 있는데, 거기 나중에 좀 이 열기가 식고 나서는 서촌의 책방 오늘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도 그 큐레이션 자체를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써놓으셔가지고 소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분들 있으면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도서부장이셨잖아요. 학창 시절에. 뭔가 그때부터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건지, 뭔가 도서관이 어쨌든 나의 공간 같은 느낌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건가요?
그 책방이 아니고 사서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도서부장 할 때는 네. 도서부 할 때는 뭔가 책이 다 제 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 책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해서 제일 먼저 그 빳빳한 책을 꽉 눌러서 저랑 학교 다녔던 동물들 미안합니다. 꽉 눌러가지고 제가 다 보고 그랬거든요. 이 책은 뭐지? 하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일 수도 있나 봐요. 그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한 와중에 넘기는 소리가 지금의 저한테도 되게 책방을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방만이 가지는 나에게 주는 정서를 네. 또 남한테도 전달하고 싶다라는 취지였군요. 20년 뒤에 도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막 오늘 얘기 드려보니까 결국엔 제 업 덕분에 저의 솔직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이 모든 감정이나 마음들을 또 타인을 위해서 뭔가 전파까지는 아니지만 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의 저를 잘 받아줘야겠다,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가장 힘들 때, 정말 답답했을 때 저한테 막 자기암시식으로 했었던 그 내용이 있는 사람마다 다 모든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시간대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마무리가 된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 화장대 옆에도 붙어 있어요. 거의 종이가 찢어지기 직전인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나 역시도 내 속도와 내 시간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고 남들에 비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나의 시간, 나의 속도를 잘 가꾸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년 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 아직도 너 속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니?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방도 꼭 저는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책방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일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책방도 재미있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제 색깔에 맞는, 제 시간에 맞는 어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놀러 오세요, 제 책방에. 바로 갈게요. 네. 20년 뒤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솔직히 제가 꼬았는데 네. 20년 뒤에 도디가 네. 지금 도디한테 저는 학습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일을. 그래, 너는 그래도 나름 멋진 20대를 보냈구나. 그래서 뭔가 애어른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정말 열정을 불태우고 일한 걸 정말 대견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10년 전에 저한테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20년 후에 저한테는 저한테 지금의 저한테 좀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했다 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힐링 힐링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 그리고 도디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다른 분과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기북스 최고.